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이번 주 초 위험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강한 돌풍을 동반한 뇌우 가능성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취업비자의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과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연쇄 제한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받고 있는 결혼 부부들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월 상환금이 급등하는 메리지 페널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가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초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강한 돌풍을 동반한 뇌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에서는 올해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일대에 이번 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가장 더운 날은 월요일과 화요일로 월요일 DC 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5도, 섭씨 약 35도까지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몸으로 느끼는 열 지수는 화씨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과 함께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뇌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오데오 지역에서 내려오는 폭풍의 영향으로 월요일 오후와 저녁 일부 지역에서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강한 돌풍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2도에서 97도까지 오르겠고 오후에는 다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DC 당국은 목요일 오전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온열 질환과 관련해 50명이 숨져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2년에 46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4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폭염 감시 기간이 9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물을 자주 마시고 가능하면 냉방이 되는 실내나 지역 냉방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가족과 이웃들이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 메스꺼움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더위를 피하고 몸을 식혀야 하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위는 수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습도도 함께 낮아지면서 주 초와 비교하면 한결 선선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한랭전선이 완전히 통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 후반까지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취업비자의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이 방안을 승인해 시행하게 되면 H-1B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P 예체능 비자 등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60일 유예 기간이 없어져 해고 등 스폰서를 상실하게 되면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에 이어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불리는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60일 유예 기간이 없어지면 해고 등 고용 스폰서를 상실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취업비자의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를 승인하면 국토안보부가 1차 제안과 최종안으로 나눠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일을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불리는 60일 유예 기간을 없애려는 대상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 L-1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P 예체능 비자, E 투자 비자 등으로 거의 모든 미국에서 돈을 버는 취업 비자들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없어지면 해고 등 스폰서를 상실할 때 60일 안에 다른 스폰서를 찾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등 긴급 조치를 모색할 수 있었으나 그 길이 원천 봉쇄됩니다.
더욱이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없어지면 비자 무효화로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민법상으로는 체류 신분을 잃고 6개월 그대로 미국에 머무는 경우를 공식적인 불법 체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미국에 3년간 재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 체류자들은 무려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H-1B 전문직 취업 비자로 미국에는 연인으로 73만 명과 그 동반 가족 55만 명이 일하며 거주하고 있어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없어지면 수십만 명에게 직격탄을 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중순부터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무기한에서 4년으로 대폭 제한하고 유예 기간도 없앨 방침입니다. 또한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 거주 인력들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으려다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거액의 본드로 대체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OPT,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 대상으로 꼽히면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과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연쇄 제한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5월에는 미국 내 수속 대신 본국 수속을 요구하려는 새 정책 메모를 발표하고 이민 신청 기각자들부터 본국 수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는 퍼블릭 차지 대상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으로 확대해 이를 사용하면 이민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년에 100만 개 이상이던 합법 영주권 발급을 첫해 50만 개로 반감시킨 데 이어 둘째에는 20만 개로 더 축소하려는 듯한 제한 조치들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인 2025년 안에 합법 영주권 발급을 연간 100만 개 이상에서 50만 개대로 반감시킨 데 이어 둘째인 올해에는 20만 개로 무려 80%나 급감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영주권 발급을 급감시킬 수 있는 갖가지 제한 조치들을 본격 단행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5월 21일자로 발표된 이민정책 메모에서는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AOS를 최소화하고 CP, 출신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내놓아 이민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미국 내 이민 수속인 AOS를 전면 중단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이민 의도로 인정받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L1 주재원 비자를 중심으로 상당수 예외로 미국 내 수속을 계속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케이스가 어디서 수속을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이민심사관의 결정에 달려 있어 합법 이민 수속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사례로 보면 이민 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람들부터 재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되돌아가라는 결정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이민 신청을 제출했다가 기각되면 그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보완한 후에 재신청하라는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7월 20일 발표돼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확대된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새로 사용하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스탬프 식료품 보조, 주택보조 등 퍼블릭 차지를 사용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합법 영주권 발급을 대폭 억제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들도 대거 마련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차지에 의존할 것으로 심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기각 대상으로 꼽히면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나 본드, 보증금을 요구받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 일하며 H-1B 비자나 영주권을 모색해온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워크퍼밋인 OPT를 이용하려면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에 이어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즉 유예 기간을 없애 해고 등을 통한 스폰서상 실시에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전락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영주권 제한 조치들로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들의 기각률이 근 2배로 급등하고 이민 서비스국 적체서류는 1165만 건으로 1년도 채 안 돼 200만 건이나 불어난 후에는 갈수록 지연과 기각 공포로 이민 신청서 신규 접수 자체가 1년 새 320만 건에서 256만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학자 융자금을 받고 있는 4,200만 명의 절반인 결혼 부부들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월 상환금이 급등하는 메리지 페널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면 학자 융자금 상환금도 약 2배 오르기 때문에 싱글처럼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경우 감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BB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학자 융자금 상환 프로그램 중에서 스탠다드 플랜과 소득 기반을 통합한 랩플랜 등 2가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플랜을 선택해 월 상환금을 내면 결혼 부부들이 메리지 페널티로 상환금이 급등하는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4,200만 명의 1조 6천억 달러 규모이고 그중에서 대략 절반은 결혼한 부부여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부부 중 부인이 11만 달러의 융자 빚을 갖고 있고 연소득은 5만 달러이며 남편은 학자 융자금이 없고 7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 보고를 조인트 공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에 따라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부부 연소득이 12만 달러가 되며 부인의 월 상환금은 73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면 부인의 월 상환금이 146달러가 돼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부인의 융자빚과 연소득은 같고 남편이 학자 융자금을 7만 5천 달러를 갖고 있을 경우 공동 파일하면 부부의 월 상환금이 730달러가 됩니다. 소득 기반으로 산정하면 부인은 월 430달러, 남편은 296달러를 내야 해서 이를 합하면 730달러가 됩니다. 이에 비해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면 월 상환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별도 세금 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월 학자 융자금 상환액은 459달러가 됩니다. 부인의 월 상환금이 소득이 낮아 146달러이고 남편은 313달러가 돼서 이를 합하면 월 459달러를 상환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부부가 월 상환금이 730달러인 반면 별도 세금 보고하면 459달러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 부부가 벌금을 내는 메리지 페널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메리지 페널티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 발생해 워싱턴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으며 그 페널티를 없애주는 조치를 취해 불만이 없어졌다가 학자 융자금 상환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200만 명 중에 대략 절반인 2천만 명 이상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공동 세금 보고 대신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별도 세금 보고 시에는 학자 융자금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으나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시 감세 조치와 은퇴저축 불입 한도 등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오늘 11월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가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짜 선거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거나 투표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등을 가정한 모의 대응 훈련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선거 관련 영상과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선거 방해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훈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크 워너, 애덤 시프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선거 관련 단체, 선거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실제 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상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AI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작 영상이라고 확인한 뒤에도 허위 정보가 계속 퍼지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살해 위협이 가해지거나 무장한 사람들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정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훈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권자 명부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예산 지원 중단을 경고하거나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상황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훈련에 나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선거 관련 발언과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회의 우표 투표 금지와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등이 선거의 신뢰성과 보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선거 관련 단체 측은 다양한 상황을 미리 가정해 대응 과정의 허점을 찾고 기관과 관계자들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유권자가 실제 정치인의 영상과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충격적인 영상이나 음성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할 경우 곧바로 공유하기보다는 언론 보도나 선거 당국 등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지지율뿐 아니라 AI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 역시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는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